어렵죠.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죠. 미국 수집령이 46년 2월 달이다. 이걸 아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공단기 한국사 박성근입니다. 자, 드디어 2020년 국가직 시험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구급 시험이 끝났는데요. 정말 힘겹게 이 시험을 거친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시행됐어야 될 시험인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난번에 이제 6월 달이죠. 지방직 시험은 꽤 쉬웠어요. 꽤 쉬웠는데 이번 시험은 쉬웠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웠던 시험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 어려웠다? 라고도 좀 말하기 어려워. 좀 뭔가 애매한 그런 시험들이었는데, 자, 제가 이제 한번 같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시험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항수를 살펴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20문항 중에서 지난번에 2020년 6월 달에 봤었던 지방직 시험과 그 큰 차이는 나지 않았어요. 상고사가 한 문제 나왔고 고대사가 세 문제 나왔고요. 합이 네 문제, 고려사 네 문제, 조선시대 네 문제, 그리고 근현대사가 7문제인데 독도까지 합친다 한다면 8문제, 지방직도 8문제가 근현대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했었죠. 특히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가 근현대사가 많이 나온다. 게다가 제가 이제 국가직을 대비해서 한 달 정도 이제 특강을 실시하면서 근현대사 특강, 문화사 특강 이런 얘기하면서 근현대가 비중이 특히 국가직에서 비중이 중요하다, 많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문항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요.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론 공부를 잘 했고 그 다음에 기출을 잘 풀었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다 봤었던 그런 내용들이요. 그런데도 어려웠어요. 사실은 좀 어려웠거든요. 왜 어려웠냐면 국가직이 문제를 참 잘 낸다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잘 냈어요. 정말 잘 낸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문제 제가 봤을 때는 한 4문제에서 3문제, 4문제 정도 또는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한 5문제 또는 심하게 6문제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지 답 중에서 2가지는 자연스럽게 걸러지는데 나머지 2개가 좀 애매모호해서 1번이 답인지 2번이 답인지 이게 애매한 그런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한두 문제에 있어서 꽤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난이도는 꽤 높았던 걸로 느껴지고요. 여러분들 또 체감한 난이도 좀 높지 않았을까. 그래서 합격률 점수가 좀 이제 낮아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1번 문제. 이건 쉬웠죠. 여기서 보시면 함경북도 종성군 동간진, 그래서 동간진 유적 누차 이야기했었죠. 1933년에 일제강점기 때 이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였다. 후기 구석기.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 시대의 삶을 모습을 찾는 문제였고요. 답은 쉽게 3번이었죠. 3번이었고, 자, 1번은 청동기 시대 때, 그 다음에 2번과, 그 다음에 4번은 신석기 때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 자, 제가 이제 이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을 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의고사, 여러 가지 동형 모의고사라든가 막판 문제, 그 다음에 직전 대비 굉장히 많은 모의고사를 제가 제시하면서 여러분들 그 대비를 해드렸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그 고난도 파이널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북 종성 동간진 제시하면서 이것이 구석기 유적이었다라고 설명했었고, 아마 이 문제를 풀었던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만적에 나죠, 만적. 그리고 이거 이 사료도 우리가 이제 몇 번 많이 봤던 사료예요. 사료고, 이 만적에 난을 설명해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최충원 집권기 초반에 있었던 난이다. 그래서 최충원 집권기에 들어서자마자 2년 뒤에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던 그런 사료고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가 인물이면은 당연히 최충원이 되겠죠. 최충원. 자, 정방은요. 최충원의 아들 최후 때 만들어진 것이고, 야별초 역시 마찬가지 최후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자, 이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은근히
꼭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실수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됐었었는데, 왜냐면 이의방이 있고 이의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처음에 정중부 이의방 집권기였고 정중부가 이의방을 제거하면서 권력을 강화했었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충원이 제거한 것은 이의민이죠. 이의민. 그래서 3번 아니고 3번 정중부였고요. 이게 답이죠. 봉사 10조. 이의민을 제거하면서 최충원의 권력을 장악했고 이 과정 속에서 최충원은 사회개혁 안으로서 10가지 개혁안 봉사 10조를 제시했다 해서 내용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했는데 다만 실제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했었던 그 내용에서 답은 4번. 그리고 이 관련된 문제 역시 많이 제가 제시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거의 똑같은 문제, 유사성이 80%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가 이제 제시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봉사 10조 얘기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뭐 세강형뿐만 아니라 뭐 세강형 81쪽에 있는 문제, 뭐 71쪽에 있는 문제 등에서 많이 연습을 해서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 좀 수험생들은 좀 잘 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제가 기대를 좀 해봐요. 그다음에 자 3번 문제. 조선 전기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내용을 역시 뭐 문화사를 열심히 설명 들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또 이번에 제가 이제 국가직 대비하면서 문화사 특강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문화사 중요하다, 문화사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공부가 좀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뭐지라고 뭐 어우야담이라든가 뭐 유서라든가 뭐 시사 이런 내용들이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설명을 많이 좀 했고요. 게다가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있었죠.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어요. 우선 아는 거 먼저 찾자로 아는 거 먼저 찾자. 근데 여기서 조선 전기인데 굉장히 쉬운 문장 있잖아요. 동문서.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죠. 그죠? 성종때, 서거정 등이 우리나라 시문을 정리하면서 쓴 책이었었죠. 성종 때니까 동문선 조선 전기 때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당연히 답은 3번 되겠죠. 3번. 자, 어우야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어우야담은 좀 지울까요? 뭐가 있나요? 자, 어우야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광해군 때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쓴 편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니까 조선 후기가 되겠죠. 다음에 유서로서 불리는 백과사전은 역시 마찬가지 조선 후기 때 많이 쓰여져요. 대동, 운부, 군옥이라든가 뭐 성호 사설, 지봉 유설 이런 것들이 선조, 광해군 그 이후에 많이 쓰여집니다. 역시 조선 후기 때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시사가 이제 결성된 게 역시 물론 이제 시동호회, 시모임이에요. 주로 양반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중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후기 때 여러 가지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중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양반의 문화를 따르면서 이 중인들에 의한 시사가 많이 만들어졌고요. 가장 대표적인 시사가 옥계시사예요. 옥계시사. 또 다른 말로 이거를 이제 송석원 시사라고 하는데 송석원 시사라고 해서 정조 때 만들어져요. 정조 때.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모습이었죠. 답은 앞에 봤던 3번. 역시 관련된 문화 제가 또 많이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죠? 이제 성종 때 동문선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유사 문제 굉장히 많아서요. 그래서 제가 다 제시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만 제시했는데 정말 많이 언급된 문제였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4번.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를 조금은 고민하고 조금은 혼동할 수 있는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쭉 봤더니 도가 나오고 그다음 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전통 사상은 도는 지키겠다. 다만 서양의 문물만 이제 기술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겠다. 동도서기론이고요. 개화 사상의 일종이죠. 개화 사상의 일종인데 다만 이걸 뭐란다? 온건개화파.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정통, 우리의 사상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 기술만, 과학만 도입하겠다. 동도서기 특히 무기만 도입하겠다.
온건계합파의 입장이었죠. 온건계합파. 자, 그러면 자, 외항일체론은요. 외항일체론 하면 최익현. 그렇죠? 최익현이 강화도 조약에 반대하면서 외놈과 양놈들은 똑같다. 그래서 오 불가에 서로 올리면서 이제 반대했었던 그 위정척사 대표적 인물이었고요. 다음에 근대 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게 답이죠. 개화론이죠, 개화론. 개화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특히 1880년대 이 무렵부터 해서 많은 이제 근대 문물을 도입을 하기 시작해요. 다만 이 과정에서 개화 인사들이 온건 개화와 그다음에 이제 급진 개화로 나눠진 거죠. 어쨌든 온건 개화든 급진 개화든 그들에 의해서 근대 문물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사상적 기반이 된 거죠. 자, 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견해를 대변했다. 갑신정변 주도 세력은 개화파는 개화파지만 이들보다 급진개화파. 급진개화파. 그러니까 답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자 4번. 이게 좀 헷갈려하는 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려가 됐던 건데요. 우등한 사회가 열등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적자 생존을 바탕으로 해서. 적자 생존. 근데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이거 설명 좀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 적자 생존은 우성 인자가 열성 인자를 뭐 지배한다. 그래서 우성만 살아남는다. 이게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원래 적자 생존은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다. 강자든 약자, 열성 인자든 우성 인자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서양 제국주의 열강놈들이 이거를 자신의 입맛에 이걸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식민 지배 행위를 합리화시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약육강식. 약자들은 먹힌 건 당연한 것이고 강자가 그들 잡아먹는 것은 그냥 사회 일반적인 모습이다 라면서 자신들의 식민지화를 합리화시킨 거죠. 바로 이게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서양 열강이라든가 또는 일본 그들이 식민지를 확대하면서 했었던 주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자, 이거 자 보시면 여기 말고요. 자 사료 똑같죠. 그렇죠? 어디 있었던 문제였냐면 세강형에 있었던 문제여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역시 여러분들이 잘 정리했고 잘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쉽게 역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선택지가 조금은 어려웠다라는 걸 감안을 좀 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 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게 애매하다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사례를 보게 되면요. 5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개경 내에 고려사니까 고려시대 이야기가 됐죠. 고려시대 이야기고 그다음에 역질에 걸렸으니 전염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돌아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이요. 자, 제가 이제 고려시대 얘기하면서 전염병이 돌아서 고려 예종 때 뭐가 만들냐면 해민국과 구제도감이 만들었다. 해민국 구제도감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는데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해민국은 약국이다. 그 다음에 구제도감이 바로 그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이다. 그래서 치료하면 구제도감, 약국은 해민국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치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4번 구제도감이죠. 게다가 잘 보세요. 자, 이게 얼마냐면 이제 세강형 78쪽에 있는 문제였는데 사료 똑같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죠? 구제도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역시 이게 떠올랐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쉽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실제 그리고 이 문제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이제 해민국이 뭐다, 그다음에 구제도감이 뭐다. 그 외에도 이런 여러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설명을 기억을 하고 계셨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혼돈이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음 6번 문제. 자, 사료는 고구려의 사료죠. 장수왕이 뭐 했다? 백제를 침공하여 이 적을 함락했다라고 됐으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백제 위례성이고요. 현재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되겠죠. 서울. 자, 그러면 이 사료는 고대사 관련된 사료이긴 하지만 내용은요. 고려시대 이야기죠. 고려시대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이제 지역 문제죠. 이따도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 지역에 대한 문제, 그 지역에 대한 문제가 국가직에서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었고, 그와 같은 연습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기억을 하시면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여기서 이제 망이 망소이, 공주 명학소에는 공주 명학소죠. 공주 이제 전혀 관련이 없죠. 공주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고려 문종 때 이거죠. 남경이 설치되었다. 남경이 현재 바로 서울 여기 해당되죠. 답은 2번이 맞고요. 자, 보조국사 진울. 자, 이것도 정말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세계 문화유산과 연관시키면서 순천 송광사. 그래서 순천 송광사는 세계 문화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옆에는 순천 산암사다. 순천이 저기 밑에 있어서 그 옆에 강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순천, 전남 순천 어렵지 않게 아니다 알 수가 있었고요. 다음 고려 태조가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 어디예요? 서경, 평양이죠. 서경.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이제 관련된 문제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 많아서 다 찾아서 제시할까 하다가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너무나 일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7번 문제.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조선군은 지금 누구랑 싸워요? 미군과 싸웠대요. 미군과 싸웠으니까 이건 뭐예요? 신미양요. 신미양이고, 자, 신미양요가 발생했던 당시에는 왕은 고종이었죠. 물론 실제 권력은 이제 흥선대군이 섭정하고 있긴 했으나 왕은 고종, 그러니까 고종 또는 흥선대군 섭정기 이걸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문장을 좀 약간 풀어서 썼었죠. 그래서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도 단순 암기가 위험하다라고 했었었는데 그런 내용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사를 공부할 때 이해가 참 중요하다라는 걸 또 이제 보여준 문제였고요. 자, 군포에 대한 양반들의 면세 특권이 폐지되었다. 이게 뭐예요? 호포론이죠. 호포론. 자, 그 전까지는 이제 성인 정남들에게 군포가 부과되면서 근데 양반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면역의 혜택을 받으면서 군포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이거 자신들 특권화 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뭘 실시해요? 호포. 고종 때 흥선대군이 호포법을 실시하면서 호포법은 가오 단위로 포를 납부한다. 정남이 아니라 가오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다 포를 납부하는 것이니 양반들도 군포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면세 특권이 폐지가 된 거죠. 다음은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너무 쉽죠. 금난 정권은 정조 때 폐지가 되었고요. 신해 통공정책, 결작세 이건 뭐예요? 영조 때 균역법 실시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작세를 양반들한테 부과한 거죠. 다음에 영정법 인조 때 마련한 거죠. 답은 쉽게 1번. 자, 이거는 이제 뭘 보여준 거냐면요. 사료. 그러니까 앞에 선지는 굉장히 쉬웠으나 혹시나 사료가 좀 낯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렵진 않죠. 미군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똑같은 사료를 거의 유사한 사료를 또 제가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사료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역시 대표적인 문제들 세강형이라든가 봉투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많이 제시가 했었기 때문에 잘 대비가 되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자, 이와 같은 문제 이게 제가 특히 이제 그 직접 모의고사 3회부를 하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몇 번 제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국가직에서 자주 언급되는 문제고 특히 고대사라든가 고려시대 정치사를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해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좀 제가 해드렸는데 순서별 문제예요. 사실상 순서별 문제고 각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좀 귀찮은 문제지. 자, 낙랑군 축출되었다. 언제요? 313년. 미천왕 때. 다음에 자, 광개토 대왕 릉비는 장수왕 때. 이게 이제 414년. 글자가 좀 이상하죠? 414년. 그리고 살수대첩에 승리한 것은 612년이었죠. 612년. 영야왕 때였고요. 안시성 전투는 645년. 이제 영유왕 때. 그 다음에 자, 고구려 멸망은 668년. 그러면 백제 친유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다. 4세기 때 모습이죠? 384년. 맞는 말이죠. 다음에 고구려 영야왕이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이것 때문에 이걸 빌미로 살수대첩 발생한 거죠. 598년. 백제가 신라 대야성을 백제 의저왕 때 대야성 공격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와 함께 당성 공격했고요. 이런 이유 등으로 645년에 안시성 전투 당나라가 고구려 쳐들어오게 되죠. 642년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매수성 전투는요. 자, 여기서 이기고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에서 이기면서 신라가 당나라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달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라시기는
고구려 멸망하기 전이니까 아직 나당 전쟁이 아니에요. 이 시기는 아직은 나당 연합이었고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바로 나당 전쟁 돌입한 거죠. 그러니까 라는 그러니까 4번은 라 이유가 되겠죠. 답은 4번 옳지 않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문제 뭐 비슷한 내용들 정말 많이 다뤘는데 그나마 좀 유사한 문제에서 순서별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모의고사에 있었던 내용이고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이건 너무나 일반적인 문제여서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다음에 9번 문제. 이게 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좀 골치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건데 사료는 이것도 제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 번 제시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보여드렸고 자. 그다음에 또 이번에 그 국가직 대비해서 문화사 특화하면서 역사서 정말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역시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특히 그 국가직에서 제가 이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했었어요.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긴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뭐지? 그래서 약간 찍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잘 찍었길 바라는데 자 여기 보시면 반고로부터 금나라까지 상권 그다음에 동국 우리나라라고 했었죠. 우리나라 단군부터 본조까지 충렬랑 그래서 상권, 하고 나눠서 역사 서사지 바로 제왕운기죠. 이승유의 제왕운기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직에서 역사서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온다 했었고 하지만 그 내용은 그 역사서는 어려운 책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역사서가 나온다 해서 그것만 잘 정리해두세요 라고 했었어요. 자,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반영되었다. 대의명분 이거는 이재현의 사략이었죠. 사략. 국왕 훈구 대신들, 살인들 이것만 봐도 조선시대가 되겠죠. 조선시대 바로 성종 때 동국 통감에 해당되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 원 간섭기 때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의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딱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과감하게 답을 딱 체크했으면 되는데 차라리 4번 아예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눈에 가죠. 그러면서 아마 이거 헷갈렸을 것 같은데 우선 3번 제왕운기의 장점은 그거죠. 우선 단군부터 우리 시절 단군 삼았었고요. 게다가 요동지방 유동지방에 있었던 민족들은 단일민족 단군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요동 별천지 요동은 중국과 다른 별도의 천황을 갖고 있다라면서 중국의 대비가 되는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체성, 독자성, 자주성을 높인 역사서였다라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고요. 4번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거죠. 단군 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 문장에서 단군부터 고려 말 충렬왕 때까지 그리고 제왕운기, 운기죠. 시의 형식으로 썼던 역사 서사지요. 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왕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당시 이승우가 제 그 관직 생활하다 쫓겨나요. 쫓겨나서 삼척 두타산에서 숨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쓴 책이에요. 그 설명을 기억했다면 쫓겨났는데 왕명을 썼겠어요? 아니죠. 왕명이 아니라 그냥 사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답은 3번. 자, 이거는 이제 똑같은 제가 사료를 제시했던 것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나왔었고요. 역시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썼죠. 요동지역을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천을 파악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신다면 뭐 쉽게 이건 제왕운기 3번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 외에도 많은 문제에서 제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최고로 어려웠던 문제고 이제 자료 분석형 문제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 당시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니? 라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도 미 군정, 그것도 언제? 45년 8월부터 해서 46년 1월까지 또 시기도 딱 정해놨어요. 이 시기 때 미 군정의 경제정책을 묻는 문제였고 좀 많이 생소한 내용이었습니다. 생소한 내용인데 한번 먼저 문제 보고 그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풀 수 있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해외로부터 귀환인이 급증하면서 식량이 부족했다. 해방을 맞이하면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면서 해외에 있었던 많은 동포들이 들어와요. 당연히 들어오겠죠. 내 나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북한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 당시 인구가 급증해요. 인구는 급증하는데 문제는 식량이 그냥 따라주지 못하게 되면서 식량난이 발생하게 되면서 식량이 많이 부족해지게 돼요. 그래서 맞는 말이었고요. 38도선 분할 점령 이후에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 군정이 실시가 되면서 북한 지역은 소군정이 남한 지역은 미 군정이 장악을 했죠. 이들에서 이끌어지면서
식료품 부분의 생산이 크게 위축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뭐 식료품, 연료 뭔가 올라가는 거 같잖아요. 근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낚는 거였고요. 자, 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군정이 실시가 되면서 일본 이제 그 기술자들이라든가 애들이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본 놈들이 우선 이제 우리의 산업 발전에 계속 기여하지 않았었죠.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원료가 부족해요. 원료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다 가버려서 기술 이전 안 해줬어요. 게다가 또 자본도 부족해요. 자본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미군정은 이쪽 이런 산업에 대한 투자도 별로 안 합니다. 미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투자 없다 보니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요. 공장도 못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 뭐 식료품 생산 위축되었고, 게다가 이 당시 미군정은 주로 원조예요, 원조. 그러니까 자국에 있는 식료품을 갖다가 우리에 공급해준 형태지 식료품 생산 자체를 발전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축되게 돼요. 그리고 미 군정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정이 계속 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화폐를 남발합니다. 계속 화폐를 찍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폐가 이전보다 통화량이 4배 이상 늘어나요. 4배 이상. 그래서 이 당시 미군정이 경제정책에 실패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화량 남발이에요. 그러면서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했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4번, 자, 미국 수집제 폐지,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그 얘기는 현재 미국 수집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지개혁을 해라라는 요구가 더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러니까 당시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제가 이제 미군정 경제정책 설명하면서 설명했던 얘기인데, 자, 처음에 뭐 했어요? 자유매매, 미국에 대한 자유매매 고가제를 실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그냥 도입을 해요. 우리 경제 상황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군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냥 실시한 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거 그냥 실시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미국, 그러니까 이제 그 인플레이션, 엄청난 쌀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지준 놈들이 이들이 이제 그 쌀을 안 푸는 거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안 풀다 보니까 쌀 가격이 막 400배까지 기억나시죠? 400배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군정은 아차 싶었던 거죠. 이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폐지해요. 폐지하고 뭐 하냐? 미국 수집제를 실시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1946년 2월 달에 미국 수집령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자, 토지개혁을 하는데 우선 처음에는 이제 미군정 시기 때 뭐였냐면 3일 소작제를 실시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보다 소작료가 낮춰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무마가 돼요. 농민들에 대해서.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었고요. 농민들은 조금씩 토지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아직은 시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46년 이후에, 특히 1946년 2월 달에 신안공사가 설치가 되면서 신안공사에서 이제 적산을 가져가 버려요. 대다수 적산들을. 그 다음에 북한에서 1946년 3월 달에 토지 개혁을 단행하죠. 북한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주로 이제 특히 공산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시위가 46년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앞에 뭐라고 됐어요? 46년 1월까지잖아요. 그러면 4번은 이 이후의 사실이죠. 이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어렵죠.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죠. 미국 수집령이 46년 2월 달이다. 이걸 아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제시했던 거예요. 어디서? 세강형 255쪽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자유고가를 실시했다가 미국 수집령을 발표했다라면서 해설에 정확하게 46년 2월이다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했다라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물론 이제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시험 문제 아니지만 조금만 이제 그 저한테 공부한 내용을 기억을 하셨다면 아마 잘 풀기를 바랬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가죠. 11번. 밑줄치 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인데, 자, 원종과 애노이난 언제라고요? 진성여왕 때. 신라 대 진성여왕 때. 근데 발해가 멸망했다. 발해는 92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라 왕은요, 경애왕이에요. 경애왕. 그랬다가 경애왕은 927년에 후백제 견훤의 침략으로 이때 죽임을 당하죠.
경혜왕 틀렸죠? 자, 국학 설치했다. 신라 중대 신문왕 때 틀렸고요. 최치원이 당나라에 유학했다가 돌아오고 거기서 관리 생활했다가 돌아와서 이제 진성여왕한테 심호 10조를 써서 제시한 거죠. 진성여왕 없네요. 그래서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맞죠. 장보고, 이것도 제가 이제 유사한 문제를 계속 언급하면서 장보고가 신라 하대이긴 하지만 그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신라 하대도 다시 신라 하대 전반기랑 후반기를 나눠볼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설명했었고요. 장보고, 그래서 청해진, 제가 이걸 좀 말장난 좀 하면서 했었죠. 굉장히 경제와 청해진 설치하고 서남해안 해상무역을 장악하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죠. 그죠? 그래서 흥했어요. 그래서 뭘 기억해라? 흥덕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3번이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똑같은 자료 제시했던 내용들이었고, 뭐 내용 자체도 뭐 어렵지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역시 그 외에도 많은 문제에서 똑같이 문제 또 비슷한 문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자, 이거 제가 독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누차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독도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일단 일본은 왜 그딴 주장을 하는지, 그다음 그에 대해 그때 우리가 어떤 반박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여러 번 정리해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은주시청합계라든가 삼국점양지도 생소한 지문이 아니에요. 기출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기출에 나왔던 것들이고, 은주시청합계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은주지방을에서 보고든 시청 보고들은 그것을 종합한 기록물이다 라면서 한 일본 관료가 은주지방에서 저 일기동 여기를 바라보면서, 독도 밑에 있는 섬이에요.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설명하면서 은주에서 바라보는 그 일기도는 마치 조선에서 독도 울릉도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 라고 비유하면서 설명했었고, 그 비유를 통해서 이미 여기서도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삼국 접양지도, 제가 이제 기본서에다가 이 지도까지 제시했는데, 삼국 접양지도, 그러니까 일본 주변의 삼국에 대한 그 지도를 그리면서 독도랑 울릉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하고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미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태정관 지령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태정관 지령. 자, 뭐 연도까지 설명드렸어요. 1876년 이후. 1876년 강화도 조약이고, 이미 그 당시 일제는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영토 확장과 함께 이제 침략을 위한 그런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속에 있었던 일본이 또 최고 관서였던 태정관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다, 일본 땅이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해준 지령을 내렸다. 내무성에다가.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근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 가지가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이미 인정하고 있었던 이제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되겠고요. 그런데 자, 이거 설명하면서 심한해원 고시 제40호 설명하면서 이것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바로 연도까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대한제국 칙령. 왜요?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 주장한 이유가, 심한해원 고시 40호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독도는 무주지였다. 아무도 이제 지배하지 않았던 그런 섬인데, 그러니까 무인도였는데, 일본이 1905년에 이제 행위를 하면서 시효적인 이제 지배를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 그 전에도 100번 10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우리가 이미 벌써 행정적인 조치를 하면서 우리가 시효적인 지배를 했었다. 바로 언제요? 1900년에. 너희보다 빨랐다. 그래서 이 연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대한제국 칙령. 그러니까 일본의 심한해원 고시는 독도와 대한민국 땅이야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속이면서, 그걸 이제 모른 척하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억지 주장의 근거였던 거죠. 그래서 답은 빼고 기억 니은딕은 1번이 맞습니다. 역시 이 독도 문제도 여러 번 제가 제시했었어요. 다양한 이제 그 근거도 제시했었고요. 여기 뭐 태정관 지령도 나오고 그 많은 거 제시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제 설명 열심히 들었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13번 문제. 자,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문화통치 일환으로서 한글 신문 나왔는데, 자, 힌트가 뭐가 있냐면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자, 자치론이죠. 자치론 주장인데, 이거를 이광수가 1924년에 어떻게 보면 24년에 어디에다 동아일보다가 게재했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동아일보 불매운동이 나타났다라고 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뭘 찾는다? 동아일보 찾는 문제죠. 동아일보. 여기서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좀 나오긴 했었어요. 한글 원본인데 이거는 조선일보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모르는 건 넘어가라고 했었죠. 넘어가요. 넘어가지고 확실한 답이 있잖아요. 뭐예요? 분할원 운동. 동아일보가 분할원 운동. 그죠?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이제 문명 퇴치 운동 이제 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맞죠. 그다음에 개벽, 신여성, 어린이. 자, 이것도 이제 문화사 설명하면서 누차 얘기했던 거 천도교 계열에서 방정환, 뭐 조초로 등을 중심으로 그들이 활동하면서 개벽, 신여성,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행했다. 라고 했었죠. 특히 개벽, 동인지, 천도교의 동인지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경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것까지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문화사 특강하면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다음 4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동아일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죠. 역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많은 거에서 이제 제시를 해서 뭐 동아일보 뭐 이게 있어 분할원 운동 문장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14번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김춘추가 당날에 들어와서 나당 연합을 체결하러 돌아왔습니다. 이거 제가 사료는 아니지만 설명 이제 이걸 좀 이야기를 조금은 좀 약간 과장돼서 약간 재밌게 하려고 하면서 설명했던 내용이, 당시 김춘추가 나당 연합을 사실 처음엔 나당 연합이 아니었죠. 고을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당시 이제 김유신을 찾아간다 했었죠. 김유신에게 아주 내가 만약 그 기일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넌 어떡할래? 그랬더니 김유신이 걱정하지 마라. 난 너를 구하러 갈 거다. 라고 호언장담했고요. 김춘추가 아니 고을 갔다가 거기서 강금대죠. 강금대가 도망쳐서 당나라 왔다가 거기서 이제 나당 연합 체결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원래 예전보다 좀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김춘추가 내려오는데 김유신이 군사를 끌고 막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미 김유신은 사전 정보 다 듣고서 이제 쇼하는 거다라고 그런 식의 약간 과장되게 설명했었던 건데 그 사료입니다. 사료. 그러니까 이 가는 김유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김유신. 그다음에 품석 부부의 유골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통해서 아 김유신이구나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김유신 하면은 백제 계백과의 황산벌 전투. 그래서 김유신은 5만 군대 이끌고 갔고 계백 5천 결사를 싸웠는데 김유신이 5만 명을 갖고서 겨우겨우 이긴 전투. 물론 이것 때문에 백제 멸망했으나 역시 이것도 몇 번 설명했던 내용이죠. 답은 1번 맞고요. 자, 화랑이 지켜야 될 세속 5개를 제시했다. 원광법사. 진덕여왕이 들을 이어서 신라 왕을 지겠다. 김유신이 왕이 된 게 아니죠. 김유신이 아니라 김춘추였었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수교활동하다가 부대 총관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말했었죠. 모르겠으면 넘어가라고요. 이런 것들 괜히 집착하지 말라고 몇 번 누차 강조했던 내용이죠. 이게 누구냐면 김인문이라고 해서 김춘추의 아들이에요. 김춘추의 아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 사료도 이제 보시면은 뭐 당시 뭐 신라와의 관계를 뭐 보여주는 뭐 황산벌이 있었죠. 이제 이런 문장을 제가 제시해서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자 15번 문제. 자, 가나 신문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오래도록 막혀 있으면서 뭐 원한이 쌓여 있었다. 가와 나에게 벼슬길이 막히게 되었다. 벼슬길을 쉽게 못 나갔다. 두 세력이 되겠고요. 그러다가 가는 다행히 조정에 큰 성덕을 입어서 문가는 승문원, 무가는 선정관이 임명되고 있었다. 뭔가 허용됐어요. 원래 막혔다 허용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허용되지 못했다. 그러면 딱 떠오르죠. 누구? 가는 서얼들. 그래서 서얼은 1851년이죠. 신의 통공 정책을 통해서, 신의 허통이라고 하기도 하죠. 신의 허통 정책을 통해서 청요직 진출이 허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중인들은 여전히 허용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중인이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설명도 했었어요. 왜냐면 서얼들은 자, 이런 서얼들의 관직 진출에 제한을 두었던 것은 이들이 신분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문제 없지만 어머니가 첩인데 그것도 천첩일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냥 첩도 문제지만, 그래서 이들의 신분적 제약을 받아서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었던 것인데, 중인들은 사실은 신분적으로는 아무 제약이 없다라고 했었죠. 법제적으로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점차 이들을 천시하면서 이들 서울들처럼 문과 등의 또는 청교직 진출에 제한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은 억울한 거예요. 서울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그러면서 특히 조선 후기 때 서울에 대한 허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인들은 소청 운동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소청 운동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가는 서얼이었고, 다시 해볼까요? 가는 서얼. 그 다음에 나는 중인이었는데, 자, 서얼은 신분 상승 운동은 중인에게
자극을 줬다. 방금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서울대 수차례 걸친 집단 상소를 통해서 결국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줄 것을 요구했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신의 호통 정책으로 이어진 거죠. 맞는 말. 자, 주인들은요. 주인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정조 때 규장과 검소관, 유독공, 박제가, 이덕목 이들은 이제 사서라고 해서 서얼들이죠. 중인이 아니라. 답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중인들은요,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인, 좁은 의미로서의 중인들, 기술관직. 그래서 이들은 이제, 축적한 재산과 탄탄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분 상승을 추구했던 것이죠. 답은 그래서 3번 옳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말 많아요. 그죠? 조선 후기 때 사회에 대한 문제 얘기하면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문제가 서얼들 중인이다. 이제 그런 문제들, 여기도 뭐 서얼의 문제였었죠. 서얼 문제하면서 중인과 관련된 것들 같이 설명했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문제 제시했었고요. 16번. 저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딱 이것만 봐도 뭐예요? 동학이죠. 동학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사상에 대해서 순조 즉위 이후에 대탐이 가해졌다. 동학하면은 우선 기본적인 문제가 순서 관련된 문제여서 동학은 1860년에 만들어졌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그 전에 동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 틀린다. 이런 기출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제 응용해서 또 제가 여러 번 문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자, 순조면요. 순조는 정조 다음이에요. 그러면 정조 다음에 대탄압 신유박해 1801년 신유박해 그거는 천주교 탄압이에요. 천주교 탄압이고 자 동학은요. 동학을 창시한 인물은 최재우였었죠. 최재우였고 최재우는 1864년에 이때 이제 혹세 무민죄로 처형당합니다. 언제요? 고종 때요. 그러니까 고종이 즉위하면서 탄압을 받은 것이지 순조 즉위 이후에 탄압받은 것은 천주교입니다. 틀렸죠? 이 사상 자 최재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어서 최시영이 동학을 정비하면서 동학이 경전으로서 동경대전 만들었고요. 다음에 가사집으로서 용담유사 만들면서 동학을 종교적으로 더 포교 활동을 확대해 나갔다라고 했었죠. 답은 2번 맞습니다. 자, 이 사상을 근거로 몰락한 양반들의 평안도 난이다. 홍경래난 이건 너무나 많이 다뤘었죠. 홍경래난 1861년이고 동학과는 관련이 없다 여러 문제 다뤘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4번도 자, 단성에서 시작되었던 농민봉기가 진주 이어졌고 이것이 전국적인 봉기로 이어졌다. 임술 농민봉기 1862년이고 역시 이것도 아직은 동학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동학 인제 나타난 거예요. 인제 아직 널리 확산하지 못했고 임술 농민봉기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죠. 혹시 이제 관련된 문제들 뭐 여러 번 다뤘던 것이니까요. 한번 여기 좀 다른 게 들어갔네요.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좀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17번 문제 다시 또 현대사.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제가 현대사 얘기하면서 현대사가 주로 다룰 주제는 경제, 그죠? 그 다음에 통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경제가 자주 나온다 했었고, 역시, 지금 현대사 두 문제 나왔어요. 앞에 해방 직후에 미 군정 시기 때 그 당시 경제사.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특히 70년대, 80년대 경제사를 묻고 있는 거죠. 역시 이것도 자주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힌트. 자, 수출 100억 달러 돌파 1977년이었고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1978년에 뭐가 나타나요? 제2차 석유파동. 그러면 우리 경제 급 하락한다 했었죠. 급 하락했었고, 그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 OECD 1996년 김영삼 때. 하지만 그 다음에 IMF 이제 통화기금 구제 조정을 받는 이제 외환위기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80년대 또는 90년대 전반기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1972년부터 71, 73, 74, 75, 76였고요. 이제 지금은 뭐예요? 4차죠, 4차. 틀렸네요. 자, 이게 답이죠. 80년대 저금, 글자가 한번 이상해요. 80년대,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석유 파동, 제2차 석유 파동을 통해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 수출이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졌는데 그랬다가 1980년대 중반 바로 전두환 때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걸 3조 호황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뭐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답은 2번이죠.
베트남 파병 언제요? 1965년. 비전투부대가 64년, 전투부대가 65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1966년에 1966년 그 다음에죠. 그쪽도 이래. 66년에 그러니까 65년이 베트남 파병이고 그 다음에 불안각서를 체결하면서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 그다음에 경제 원조 등을 약조하게 된 거죠. 미국이. 일본과 대일 청구권 문제 합의하면서 한일 기본 조약 언제요? 1965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맞죠. 2번. 다음에 17번 문제. 다음과 같은 반박이 제시가 되었던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거는 앞에 유사 문제죠. 여기서 보면은 이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한 사료를 제가 제시하면서 이제 당시 경제 문제 언급했고 똑같죠. 뭐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3조 호황 똑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우리 했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8번 문제. 너무나 익숙한 사료죠. 국채를 변역 또는 사유재산제를 부인하는 자들을 하면서 이거보다 1925년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때 특히 문화 통치 시기 때 있었던 치안유지법. 그다음에 이걸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치안유지법은 1925년부터 해서 언제까지 해방하고 나서 1945년 10월까지 시행되었다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치안유지법에 대한 문제가 나가면 25년 이후 건 다 된다라고 그렇게 문제를 찾으시고 답을 찾으십시오라고 했었던 문제들이었고요. 자, 보시면 조선 태영영령 이거는 1912년이었고 하지만 20년대 가면서 폐지가 되죠. 3.1운동 이후에 폐지가 되었고요. 경성제국대은요 1924년 밑에는 이제 물산 장려운동과 마찬가지로 1923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고 그거 실패하면서 일본은 기만 정책으로서 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 해였으니까 틀린 것이 되겠고요. 물산 장려운동 시작된 것은 1920년, 그다음에 23년에 끝났죠. 사실상 끝나버렸고요. 학도 지원병 제도가 이 바로 1944년이니까 이 이후의 모습, 이 치안유지법이 시행된 시기 때 있었던 모습이 맞는 거죠. 답은 4번이 옳은 설명이에요. 자, 비슷한 문제 볼까요? 이거는 서당 규칙에 대한 문제 제시하면서 자, 지금 학도 지원병제 있고요. 헌병, 경찰, 뭐 태영 다 있잖아요. 치안유지법.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많이 연습했던 문제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에서 제가 이제 제시를 했었어요. 다음에 19번 문제. 여기 힌트. 향전. 향전하면 언제? 조선 후기. 그다음에 조선 후기 향촌사의 모습 이거는 뭐 정말 일반적인 문제죠. 정말 일반적인 문제에서 뭐 절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향전 발생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 오히려 수령권이 강화되고요. 우선 구향은 기존 양반들이 세력이 약화되고 신양들은 이들 하늘을 묶을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이들로 큰 세력이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수령이 강화되는 권한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했고요. 신양층은 주로 수령과 그다음에 향리들과 결탁하면서 구양과 맞서 싸웠다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 문제에서 이제 낚는 문제로 제시했던 건데 경제서 유향소 무조건 틀렸죠. 왜요? 경제소는 선조 때 1603년에 이미 없어져요. 그러면서 유향소 뭐가 돼요? 향소, 향청이 되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까지 있다가 후기 때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3번 틀렸죠. 이거는 조선 후기니까요. 제지사족은 이제 그 향촌에서 자신들의 신무적 질서, 지위가 점차 위협을 받게 되면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9년 단위로 안 되니까 촌락 단위로 해서 동약을 만들면서 영향력을 높이려 노력을 했던 거죠. 답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이건 문제는 뭐 정말 많이 제시가 되어서 이거를 뭐 여기만 있어 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 일반적인 문제예요. 이외에도 많은 문제에서 제시가 되었었고요. 마지막 문제. 벌써 마지막이네요. 자,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어디 힌트가 대일제국 선전이 일본 격폐케 하고 대일선전 포고문. 자, 이것도 제가 직전까지 이제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순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뭘 주의하라고 했냐면 건국강령. 자, 건국강령이 1940강령 41년인데 이건 9월 달이었고요. 이거 발표가 되고 나서 자 1941년 12월 달에 이때 뭐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습격 사건이에요. 그러자 이 진주만 습격 사건을 바탕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때
마치 1, 2월 같이 보이네요. 12월 달에 1941년 12월 2월 달에요. 그러니까 건국강령 바로 직후예요. 그리고 진주한 습격 사건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바로 며칠 뒤에 대일선전 포고문을 발표한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이후니까 41년 12월 이후니까 그냥 42년, 43년 이렇게 되겠죠? 한국 광복군은 김원봉 이끌던 조선 의용대가 통합되었다. 언제요? 1942년. 그럼 확실히 강력한 국군으로 성장했던 것이고,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한국 광복군이 파견되었다. 언제부터? 1943년부터라고 했었죠. 영국은 43년, 미국이 정진군 44년 이후였었고요. 조선 독립동맹 언제? 1942년. 화국지대를 기반으로 조선 의용군을 조직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나왔잖아요. 똑같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김구를 주석으로 했다. 이거는 우선 1940년 제 4차 개헌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1941년 9월 달에 건국강령을 제정합니다. 제정했는데 이제 이 다음에 바로 이제 대일선전 포고문이니까 대일선전 포고문 이전이었던 답은 4번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그런 문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건국강령 반포했다. 이런 얘기 하면서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5차 개헌, 4차 개헌 다 똑같잖아요. 한국 독립당 결성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이 문제도 이제 제 수업을 잘 들었다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걸로 사료되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래요. 이제 그 풀고 나면 별거 아니었네. 뭐 다 풀만했네. 그거는 해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설을 들었기 때문인 거고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번 시험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해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만 이제 그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진 분들은 뭐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잘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길 바라고요. 자, 아무튼 이제 웬만한 시험은 다 끝났죠. 특히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직 국가직이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방직을 끝내고 나서 설명할 때는 아직 긴장 풀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만큼은 시험을 잘 받건 못 받건 우선은 이제 스스로를 좀 위로해 주시고요. 스스로 좀 다져주시고 그래야지 또 여러분들이 다시 또 어떤 삶이든 다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좀 힘을 내시고 그다음에 또 스스로 위로 좀 해주시고 오늘 하루는 푹 쉬고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감사합니다.